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Architektonische Konzepte der Rekonstruktion이라는 한글로 치면 건축적 개념으로서의 복원에 대해서 어, 복원이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가는 알렉산더 슈tum이라는 사람이고 2017년에 쓰여진 책이며 지금 이 알렉산더 슈tum은 베를린 공대 건축 이론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미넨의 LMU랑 베를린 훔볼트 유니버시티 그리고 베니스의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미술사와 근대 독일 문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는 아크 플러스 에디터, 그다음에 지금도 프리랜서 에디터로서 뭐 바우네츠 등 다양한 건축 잡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바로는 지금 이 건축적 개념으로서의 복원, 이 책은 그의 박사 논문이라고 해요. 저는 오늘 서론을 맡았는데요. 서론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어록이 나옵니다. 네, 시작하자면 조지 뮬시는 Rekonstruktion zerstört, 복원은 파괴한다 라고 했고요. 이 의미는 복원은 역사적인 건축물을 되살리지만 또한 그 건물을 비평할 가능성을 약화시킵니다. 만약 본래의 건축물과 복원물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아니면 또 언제라도 이 건물이 복원이 가능하다면 보존적인 입장에서는 문화적 성취에 좀 의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뮬슈와는 대조적으로 윈프리드 나딩거는 복원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오늘날 이루어지는 약간 시대적 비판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는 이제 건축은 한 시대의 직선적인 발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지난 수천 년간 수많은 망가졌던 건축물들이 재건되었고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많은 건물들을 접해볼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복원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은 약 1980년도부터 시작된 포스트 모던 복원의 물결이고 알토 베르트람 호니에 따르면 복원은 세계 2차 대전 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복원 작업은 키치 현상을 내포하며 이것은 또한 로맨티시즘 또는 아이덴티티를 찾고자 하는 노력 아니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 정도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하네스 하비히근 복원은 노스텔지어와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기반하며 오늘날 건축과 도시개발에 대한 강한 저항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또한 정치인들과 기획적인 도시 마케터들이 상업적인 도시 내에 가짜의 역사의 켜를 만드는데 소비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 마츠오니는 역사를 잊고 이미지에 사로잡힌 복원은 문화재 보존의 위기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외에도 알레이다 아스마는 복원은 시간에 관한 우리의 관념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미래는 개성과 과거에 일어날 수 있었던 변화를 위한 반사판에 불과하다. 라고 했고 또한 뉴욕 트래거는 역사에 관한 우리의 권리가 복원할 권리를 포함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예시로 베를린 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베를린 성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1443년 처음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레지던스의 형태는 1701년에 이르러서야 완공이 되었고요. 그 전쟁에 파괴되기 이전 모습이 왼쪽 사진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공격으로 인해 엄청나게 훼손되었고 큰 화재도 있어서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동독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결국 철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중에는 이 성이 프로이센의 성으로서 순수 독일의 진정한 역사가 아니다라는 이유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거대한 공원 광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이 성을 다시 재건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1993년에는 성의 본래 크기의 파사드를 프린팅한 거대한 장막을 이 위치에 시험 삼아 100일 동안 설치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2002년 독일 정부는 성의 재건에 다시 합의하고 올해 말 이 성은 훔볼트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완공되어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베를린 성의 재건에 관한 논의는 21세기에 들어서서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타났습니다. 재건은 전쟁, 분단, 그리고 도시 계획에 의해 산산조각난 도심을 보수하는 의미가 있을 것인가? 혹은 이 모든 노력은 결국 건축적 배경을 만드는 데 그치며 실패하지 않을 것인가? 재건되는 성은 그곳의 다양한 켜로 존재하는 역사적 장소성과 의미를 부정하며 결국 가짜 역사를 구현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인가? 망가지거나 폐허가 된 건물을 복원해야 할지에 관한 질문은 19세기부터 실제로 이루어진 복원 작업들과 함께 열렬히 논의되었으며 역사적 관점에서 복원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다양한 건축적 컨셉들이 존재한다 라고 설명하는 이 책은 이러한 맥락을 따라갑니다. 이 책의 구성은 각 장은 하나의 컨셉을 설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장의 도입부에는 서문을 통해 다루고 있는 컨셉을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돕습니다. 그리고 이후 건축물 사례들을 설명과 함께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는 평면, 외관, 내부 실 구성의 순서로 소개가 되고요. 슈둠은 이 구축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만 건축적 개념이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여기서 정의된 개념들은 그냥 허공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 이러한 분석적인 행위된 건축을 통해서 도출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목표는 문화재 보건가들과 건축가들이 약간 혼용해서 사용하는 정의를 더욱 고차원적이고 이성적으로 설정하고 체계화하며 부적합한 개념들은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원의 개념은 문화재 보존과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보존 쪽에서 논의되는 사항들로부터 파생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첫 세 장의 서문은 보존의 역사적 단계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19세기에 비올렛 르둑의 레스토라지온의 이론적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서 알로이스 리겔의 Der moderne Denkmalkultur에서 드러나는 문화재 가치의 변증법적 도출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에서 1964년 세워진 베니스 헌장을 통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능성의 일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문화재 보존의 마일스톤으로 이해 가능합니다. 오늘날 문화재 보존의 핵심은 역사적 진정성이며 이는 복원의 개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원의 다양한 개념들은 진정성에 대한 이해를 항상 반영하고 오늘날 이러한 과제 중 하나는 역사적 진정성을 역사적 시각에서도 유효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원래 상태에 가깝게 복원된 결과물의 경우 때로는 그것의 진정성에 관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이 책은 역사적 건물 또는 장소와 작업하는 건축가 및 문화재 보존가들에게 실무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복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상황별로 다르며 항상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근거는 지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컨셉의 복원이 어떠한 상황에서 방법론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에서 건축적 복원을 논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건축적 복원이란 본질적으로 역사적 건물의 평면과 외관 그리고 실내 공간에 집중하는데요. 이는 부분적 복원과 또 전체적 복원으로 구분됩니다. 부분적 복원은 일부가 무너진 건물에 적용되며 역사 속에 살아남은 구조물은 그대로 남겨지고 거기에 새로운 건축적 요소들이 통합되거나 기존의 위치에 다시 쌓여집니다. 그에 비해 전체적 복원은 살아남은 구조물이 아예 없는 경우
또는 다양한 이유로 기존 자재를 살려서 복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남아있는 구조물은 발굴되게 됩니다. 부분적 복원과 전체적 복원은 반비례의 관계를 지니는데 이는 기존 구조물이 적게 남아있을수록 전체적 복원의 비율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역사적 건축물은 파사드 복원은 이제 평면과 외벽에 집중하고 이 경우에 실내 공간은 기존 그 구조물과는 좀 독립적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장소성도 복원과 큰 의미를 가진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레겐스부르크에 위치한 파르테논 신전인 발할라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게티 빌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방품이며 건축물의 재건은 역사적인 장소에 위치하여야만 의미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복원은 건축물을 새롭게 구축하는 행위이지만 모든 역사적 배경을 가진 장소에서의 구축 행위가 복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슈툼은 여기에 대해서 이 카이저 윌헬m 게데프니스키르헤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 건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또 해보자면 네오 로마적인 기존의 교회 건물은 전쟁으로 인해 폐허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1957년에서 61년 사이 이군 아열만이 몇 개의 그 신축 건물들을 그 주변에 위치시켰어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 형태가 아닌 팔각형의 중앙 건물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육각형의 종탑과 새로운 예배당이 개혁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존 건물과는 완전 별개의 평면, 외관 그리고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보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은 그 의미가 아주 넓게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리코르비제도 전쟁 이후에 이 도시 계획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저서에도 이런 부분들을 설명했었는데 그는 예로 여기서 이 책에서 예로 들기로는 르코르비제의 이제 프랑스 산속 작은 마을 계획안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르코르비제는 이 산에 둘러싸인 마을에 전쟁으로 폐허되었다는 이유로 완전 모던한 새로운 도시를 제안하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 유나이티드 다비타치온 아니면 유니티스 다비타치온 그다음에 뭐 엄청 거대한 주민 공동센터 그다음에 나선형 박물관 이런 거대한 건축물들을 기능적인 원칙을 우선시하여 설계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주민들은 자기네 이 작고 좀 더 친근한 규모의 마을을 파괴하지 말라고 엄청 거세한 반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누골비제 제안은 무산되었지만 그 계획안만큼은 근대의 복원에 있어서 도시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툼은 페터존토의 콜룸바 뮤지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콜룸바도 역시 복원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콜룸바 뮤지엄에서는 역사적 평면이 최대한 존중되고 기존 구조물이 설계의 영감으로도 작용하고 실제로도 통합이 되었지만 이는 복원의 충분한 기준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준토는 설득력 있는 미술관을 설계하긴 했지만 이는 복원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많은 복원의 형태들이 배제되었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재축 또는 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개념과 또 다른 하나는 이축 이 두 가지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서문의 이 파트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문헌 및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연구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책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보건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출판된 서적이라고 합니다. 우타 헤슬러와 윌프리드 나딩어의 큐레이팅한 복원의 역사전, 역사로부터의 구축 이 전시에서 출간한 책은 마치 백과사전과 같이 역사를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최근 다양한 건축물의 사례들을 많은 이미지들을 통해 설명하며 여기에는 다양한 시대, 문화, 건축, 도시, 계획안 또한 가설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출간된 Denkmalpflege Stadt Atrapankult 목업이 아닌 문화재 보존, 건축 문화재 복원에 대응하여 이 책은 매우 통찰력 있고 복원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전 복원의 역사전에 대한 이전 복원의 역사전 이 책에 대한 직간접적인 답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서적 모두 복원에 대한 양극단의 논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서는 복원을 도시적 맥락으로 이해하고 역사적 장소성과 관련된 방법들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이 책 안에는 7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복원을 또 구분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오늘날 건축 작업의 컨텍스트에 개념적으로 고정된 복원을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와 쇼웨이가 쓴 예술의 실질적 문제들 이 책은 카밀로 보이토의 그 복원에 대한 이론을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는 여기서 3가지 다른 형태의 복원을 제시하는데 역사적 고대 건축물에 있어서는 고고학적 복원을 할 것을 제안하고 이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매서 볼륨이 가능한 기준과 일치되게끔 복원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 이제 재료 표면의 장식적인 작업은 생략될 수 있고 그 형태감과 그 장소를 살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고딕 건축물에 있어서는 뼈대와 같은 그 구조체와 조각 또는 장식에 집중하는 그림 같은 복원을 할 것을 제시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바로크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적인 복원이 적합하다고 하고 이는 전체 건물이 역사적 형상과 형태로 완전히 새로 지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정성에 관한 컨셉, 복원 스타일과 건축적 중재를 순위 매기는 것은 이 보이토가 복원을 스타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30년 후 쇼웨이는 그의 규칙들을 필수적이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건축 역사, 문화재 보존, 그리고 20세기의 도시 건축에 대한 무지식에 근간하며 오늘날 다시 고려되고 바뀐 기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슈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원의 짧은 역사를 소개하는데요. 건축 역사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복원을 거쳐왔고요. 그러나 레파라치오, 레스티투치오, 그리고 레노바치오 등 관련된 어휘들이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시대부터 건축물이 레스티투치오 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것이 건축물의 수선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재건을 의미하는 건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초기부터 당시로서는 굉장히 발달한 도시화 과정이 있었으며 이미 오래된 건물과 신축 또는 재건된 건물들이 적당히 섞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비잔틴 제국의 건축물들에는 이런 건축적인 요소에, 그러니까 비잔틴보다 더 이전 시대부터 전해진 그런 건축적인 요소들의 재사용도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비잔틴 제국에서 이러한 처마끝 장식이나 아니면 기둥 이런 거를 생산하시는 방식이 없어져서가 아니고 이런 옛 건물들의 유적들이 가치 있게 평가되고 새로 통합함으로써 그 건축물 자체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이 시대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시대의 권력자들의 상징 또는 성전의 요소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존되고 전해 내려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카르데고스라는 그 왕은 그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 아엔에 위치한 돔을 레노바치오 할 것을 명령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레노바치오가 건축적인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복원의 의미가 아닌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쓰였다고
슈lum은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레파라치오는 중세시대 건물에 새겨진 단어인데요. 여기서도 오늘날의 그 수선에 대한 개념은 적용되지 않고 그 로마 황제 시대에 사용되었던 레스티투치오랑 동일하게 수선과 재축의 개념이 분리되지 않고 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문화재 보존의 개념에서 역사적 재료를 사용하는 것 또한 고려되지 않았으며 중요한 것은 상징성을 통한 전통의 계승이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진 복원 방식은 없었고요. 역사적 인식의 설립과 그것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문화재 보존은 건축이 역사적 건물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복원에 관한 이론적인 담론과 건축적인 컨셉의 구축이 가능하며 이것이 본책이 연구하는 바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까 뒤에 그 카이저 빌헬름 처치 예시 바로 전에 뭐였죠? 그게? 게티 빌라? 디 발할라? 아무튼 카이저 빌헬름 아무튼 그 교회 에곤 아이어만이 한 게 이게 아무튼 복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이거는 신축. 네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평면과 그런 원래 형태를 따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복원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중터의 콜룸반 뮤지엄은 그거는 평면을 따라가긴 따라갔지만 아무튼 뭔가 요건이 더 충족이 안 돼가지고. 맞아요. 그게 외관이나 그 실내 공간 자체에 너무 변형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복원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베를리너 슐로스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 강쪽 파사드 말고 반대쪽 우퍼 파사드인가 아마 그쪽을 보면은 되게 단순화시켰던데.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터의 그 뮤지엄은 어떻게 보면 아래쪽은 유지하되 좀 위쪽이 많이 바뀐 케이스라면 이쪽은 어떻게 보면 한쪽 파사드가 아예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베를리너 슐로스에 관한 입장은 슈lum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이 베를리너 슐로스라는 이러한 큰 복원 논의가 있었고 이게 복원이다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그냥 이 사례를 소개하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명확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복원과 그 신축은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지금 이게 또 오늘날 와서 되돌리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이것만 읽었을 때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복원을 한다면 그 원래 형태를 거의 최대한 그거 원래 상태에 가깝게 복원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날 포스트 모던에 들어오면서 그 콜룸반 뮤지엄이나 아니면 이 베를리너 슐로스처럼 일부가 새로 재해석돼서 건축의 그 컨셉이 새롭게 통합되는 그런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 아인라이팅 서론에서 이것이 복원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는 없고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앞으로 나올 이제 사례나 그 각 장의 컨셉에서 그걸 좀 더 제대로 소개를 할 것 같아요. 이거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 장에 혼합된 컨셉 그 장에 저거 사례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튼 복원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거. 그러네. 가연 씨 혹시 그 전전장 잠깐 그 타일이랑 그 토탈 나눠진 부분 있잖아요. 타일이랑 토탈 나눠지. 네, 잠시만요. 여기 부분적 복원이랑 전체적 복원. 네. 여기서 이 부분적 복원이나 전체적 복원 말하는 게 하나의 건축물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오래된 건축물이 일부가 붕괴돼서 그 일부 붕괴된 부분을 다시 원래 상태처럼 만들 경우, 복원할 네. 경우, 그거를 부분적 복원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하나의 건축물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 아까 베를리너 베를리너 슐로스처럼 슐로스. 그런 거 말하는. 네. 맞아요. 베를리너 슐루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 파괴를 음. 했다가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토탈 리컨스트럭션. 타일 컨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켈르노돔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형태가 무너지진 않고 반드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반비례 관계를 얘기한 게 건물이 많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타일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고 전체적 복원의 비중이 높아지겠죠. 근데 따로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파괴되는데 한 30% 정도만 남았고 그걸 통해서 한 70% 정도로 복원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부분적 복원이냐 아니면 전체적 복원이냐. 남은 부분이 10%밖에 없다. 그런데 90% 정도 남은 부분을 이제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부분적 복원으로 봐야 되냐, 전체적 복원으로 봐야 되냐. 슈툼에 따르면 그거는 부분적 복원이에요. 왜냐면 슈툼이 전체적 복원을 설명하는 거는 예를 들어 10%가 남았을 때 그 10%를 파내서 그거를 아예 이제 유물로서 남기는 경우,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예 새롭게 다시 재건하는 경우를 전체적 복원이라고 본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는 이 10%가 남아서 그 10%에다가 이제 덧붙여서 나머지 90%를 완성할 경우에는 여전히 부분적 복원이라고 되는 걸로 이해했어요. 10%가 남았다고 해도 부분적 복원과 전체적인 복원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부분적 복원을 한다고 하면 기존 플러스 90%가 되는 거고 전체적 복원을 한다고 하면 기존을 그냥 다른 쪽에다 킵을 해놓고 이제 100%를 아예 다시 짓는 그런 개념이 되네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이거 아무튼 아인라이팅도 좀 읽고 뒤에 제 부분 좀 읽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조금 예를 들어 10% 남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상태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상태 안 좋은 거를 아무튼 인정하고 이 역사적인 진짜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복원 갈 것이냐, 그 부분 복원 가는 거고. 근데 상태가 안 좋은데 굳이 이거를 남겨야 되냐, 이거는 뭐 다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하고 그거를 치우라는 입장도 나와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뭐랄까 완전성이 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새롭고 더 좋은 이런 말하자면 완성된 형태 이걸로 복원하자는 뭐 입장도 있고 해서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 프랑스 노트르담 화재 나고 나서 복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공모전 통해서 그 당선된 게 그 유리로 된 그거였잖아요. 그 뭐지? 유리로 된 그 지붕. 그 대통령이 그 아무튼 그거 공모전 열면서 한 게 그거를 현대적인 기술로 해석해서 현대에 맞게 그 해라. 뭔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된 건데. 이게 그럼 복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시 신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부분은 복원이죠. 일단은 킵을 하는 거잖아요. 앞부분이 있는 네. 상태에서 뒷부분 화재 난 부분만 다시 가는데 그것도 예전에 있었던 모형을 그대로 복원하는 게 아니고 현대적인 거를 가미를 해갖고 재해석한 걸로 복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그 양식에 그 제가 일단 할 부분인데 그 슈틸 라인하이트, 그러니까 양식의 통일성, 이거를 프랑스 출신인 그 비올레 그 루딕은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혼합되고 약간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게 프랑스적인 정통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그 당선작을 보면서 굉장히 비올레 루딕이 많이 떠올랐었거든요. 약간 라이스탁하고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네. 저 단어 질문 하나가 있는데 아마 네, 첫째 장인가 두 번째 장에 나온 구축에 관한 분석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구축에 관한 분석? 이게 구축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만 건축적 개념이 여기, 의미될 수 네, 있다. 여기 아, 여기, 네네네. 여기서 말하는 구축이 혹시 어떤 단어였던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봐야 하지만 사실 저도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제가 레콘스트럭션을 이렇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복원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다음 장이 뭐지? 다음 분이 발표를 하신 동안 제가 금방 찾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예, 혹시라도 다른 분들 중에라도 이게 구축에 관한 구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있나요? 구축. 구축에서 말하는 구축을 구축이라는 어떤 것? 텍토닉으로 번역하지 않아요? 텍토닉이 구축에 한국말로 구축에 해당하지 않나요? 약간 그 전체 컨셉이 통일되는, 그러니까 기능과 형태가 조화가 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저는 컨스트럭션을 구축으로 번역해요, 사실. 어, 근데 그게 저희 이 단톡방에도 나왔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 컨스트럭션에 대한 정확한 단어가 없어서 뭔가 그 개념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걸 구축이라고 한 게, 이게 뭔가 사실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뭔가 그러니까 공사 약간 이런 게 되는데, 그러면 너무 이런 실무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테크니컬하게.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그걸 이론적으로 가져오려고 구축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텍토닉이랑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설명 구축을 들어본 게 건축사를 보통 분류할 때 양심론적 건축사랑 구축론적 건축사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한 걸 봤거든요. 양심론적 건축사는 보통 저희 한국에서 많이 배우던 건데 프랑스의 뒤랑이라는 사람이 아무튼 뭐 한 그런 뭐지 건축물에 대한 카탈로그를 뭔가 만든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영국이 약간 르네상스 이후로 이제 건축이 이제 발전하면서 그동안에는 아무튼 건축적인 발전이 없다가 영국 섬에 그래서 그거를 들여올 때, 그리고 또 미국으로 또 그 건축사가 갈 때 이제 뭔가 건축 양식을 뭔가 카탈로그식으로 한 게 이제 양심론적 건축사였고, 그리고 구축론적은 어 확실히 좀 약간 유럽식 혹은 좀 더 전통식인데, 그런 건물이 생기는 거를 카탈로그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례를 좀 뜯어보면서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생겼고, 여기 왜 이렇게 홈이 왜 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서 저는 축을 들어봤죠. 사실 많이 언급되긴 하는데, 건축가들이 쓰는 글에, 한국 건축가들이 쓰는 글에, 근데 저도 느낌은 있는데 정확하게 뭐 이거다, 뭐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네요. 네, 느낌은 확실히 오는데 구축이라는 단어가 되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쭤봤습니다. 네. 근데 한국 건축에서는 구축이란 말 진짜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지어질 거냐 이렇게 말 안 하고 좀 더 건축의 어휘로서 쓰려고 할 때 구축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재료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그렇고 좀 건축가의 언어인 것 같아요. 그쪽 뭔가. 아니면 저 일본 애니 진격의 거인에서 봤는데 뭐지? 진격의 거인 아세요? 만화? 진격의 거인. 거기서도 조그마한 인간이 거인들 죽일 때 구축한다고 하거든요. 좋은 근데 번역. 그거는 다른 뜻이죠. 이제 한자 다르겠지. 한자가 다른 뜻이죠. 도축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감사합니다. 저 질문 있어요. 네. 네, 제가 열심히 필기하면서 듣다가 놓친 걸 수도 있겠지만, 아까 장소에 대한 중요성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공부할 때 복원, 그 다음에 보존,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과거의 것을, 다시 되돌아보고 연구한 다음에 그거를 현재 시간에 다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아인라이퉁에서도 그런 시간의 고민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사실 건축물이 한번 지어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뭐 무너져서 복원이나 보존을 거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양식도 바뀌게 되고 시대도 만나게 되고 그러는 건데, 사실 복원 작업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과거에 어떤 시점에 맞춰서 이거를 복원을 할 것인가, 보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되게 많아요. 뭐 세계유산 분야에서도 왜 너네가 이 시점에 맞춰서 뭐 16세기에 맞춰서 이 건물을 등재를 하느냐, 뭐 이런 건축적인 개념, 역사적인 개념도 확실히 고증을 하고, 그래서 진정성을 더 굳건히 해야 되거든요. 혹시 이 서론 부분에서도 그런 시간적인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사실 이 부분에서 그 얘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말씀하시다시피 역사적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여러 번 표현을 하고, 근데 아직 이 부분에서는 그 건물이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거에까지 고려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역사적 시간적인 그런 개념은 아직 나오지 않고 그냥 장소에 대한 그 부분까지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뒷부분에 뭐 노예스 무seum이나 다 그런가? 다 어떤 역사적인 시대적인 걸 고려해서. 근데 건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건물 자체가 덴크말로 지정이 되거나 뭔가 역사적인 거를 보전을 해야 되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시대적인 걸 고려를 무조건 할 것 같고, 그냥 일반 건축물인데 그걸 복원을 하는 거면 기능적인 쪽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소개되는 사례들이 대부분 거의 건축적으로, 역사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그런 건축물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시대적인 복원, 시대적인 그런 걸 참고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네요.